당신 요즘 깜빡하는 게 심한 것 같아. 그 말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요즘 좀 심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한 건 분명 제가 둔 물건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기억하고 있던 대화가 없던 일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까 그 말 또 했어. 기억 안 나? 아이들까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기억과 인지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같은 병원의 정신과 의사였기에 그의 말을 마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작은 실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던 환자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 요즘 깜빡하는 게 심한 것 같아. 그 말이 점점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아이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걱정돼서 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의사야. 하지만 그 말은 예전처럼 확신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가족 전부가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환자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검사는 제가 익숙하게 보던 방식 그대로 진행됐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어.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검사의 정확성을 알기에 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기니까 관리하면 괜찮아. 아이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아, 정말 내가 문제구나.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병원은 쉬는 게 좋겠어.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사 결과를 들은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환자에게 피해를 줄까봐 결국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약을 건넸습니다. 불안 증상도 있고 같이 관리해야 해. 저는 망설이다가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치매 증상은 급속도로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흐려지면서 사고도 느려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겼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약을 챙겨주고 밖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 대신 나가서 처리해줬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미안해서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생활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혼자 두고 나갈 때는 위험하다며 문을 잠그고 외출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 정도면 완전히 믿은 거지. 약만 계속 먹이면 돼. 이제 밖에 못 나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지금 내가 들은 게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것도 치매 증상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대화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들렸고 말투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약을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입에 넣었고 물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그 약은 끝내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사이 저는 뱉어낸 캡슐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익숙한 비타민 향 대신 코를 찌르는 생소한 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제가 평생 다뤄온 항정신성 약물에 농축된 냄새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이 얇은 캡슐 안에 저를 파괴할 치밀한 함정을 매일 아침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뱉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느려졌던 생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처럼 반응하면서 가족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원장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우리 병원 수간호사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 본인이 진짜 치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 수간호사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해.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했어요? 정신과 의사인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면 아무리 똑똑한 의사라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어 있거든. 그동안 자기가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얼마나 우쭐댔어. 늘 가르치려 들고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는 주는 약이나 넙죽넙죽 받아먹는 바보가 다 됐어. 멍하게 앉아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간호사는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식들은 어떻게 설득해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애들이 선뜻 가담하겠다고 하던가요?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득이랄 것도 없었어. 다들 각자 불만이 쌓여 있었으니까. 큰 놈은 유학 가서 사고 친 거. 엄마가 모른 척 안 해주고 내 힘으로 살아라 했다고 원망이 대단하더라고. 상가 하나 떼어준다고 하니까 바로 눈빛이 바뀌더군. 막내딸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만나는 남자 반대했다고 엄마를 무슨 독재자처럼 생각하더라고. 지금은 아빠 말 잘 들으면 나중에 그 남자랑 결혼할 미천 챙겨주겠다고 했더니 약 챙겨 먹이는 건 자기가 하겠다며 더 열심이야. 수간호사의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돈과 서운함이 무서운 거네요. 그래도 애들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지. 암튼 조금만 더 힘내요.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요?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수간호사의 다정한 물음에 남편이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서류 정리할 게 많아. 건물명의 변경건도 있고 그 사람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져서 서둘러야 하거든. 이번 고비만 넘기면 우리 계획대로 다 될 거야. 원장실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지만 가슴을 헤집는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바보라는 말보다 저를 더 무너뜨린 건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유학 가서 방황하는 아들을 붙잡아 보려 엄하게 꾸짖었던 밤들. 딸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나쁜 인연을 가로막으며 함께 울었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상가 한 채보다 못한 독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이들은 증오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제 불행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열등감을 치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저와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제가 아는 사람과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니. 나를 제외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어떻게 하면 나를 완벽한 치매 환자로 만들지 모의했을 그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볼 때 뒤돌아 서서 비웃었을 그들의 차가운 눈빛들을 생각하니 온몸에 오한이 돋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죽어가는 치매보다 더 잔인하게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은 사실 모래성보다도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원장실 밖에서 가족들의 추악한 진실을 듣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병원 후배이자 같은 정신과 전문의인 민우였습니다. 그는 제가 인턴 시절부터 유난히 저를 동경하며 따르던 후배였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떨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우는 직감적으로 제 손을 이끌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부원장님과 수간호사 두 사람 사이가 이상하다는 거. 병원 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게다가 원장님 차트에 올라온 약물 처방 기록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치매 환자에게 쓸 법한 약들이 아니었어요.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답이 없으셔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주머니에서 떨어진 약 봉투를 집어들며 덧붙였습니다. 이거 그 약이죠? 제가 성분 분석 맡겨볼게요. 선생님,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민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겨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그는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며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당황한 남편과 아이들에게 수없이 연락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저를 찾아다닐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민우가 신청했던 약물 검사 결과가 나왔고 민우가 내민 서류에는 믿기 힘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먹던 건 치매약이 아니었습니다. 다량 복용 시 환각을 일으키고 인지 능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항정신성 약물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엄마를 위해서라며 매일 아침 제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의 도움은 정교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제 상태가 병리적인 치매가 아닌 약물에 의한 일시적 인지 저하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소견서를 제3의 대학병원에서 받아낼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수간호사가 퇴근 후 밀회를 즐기던 장소와 시간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자료를 제게 건넸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가만히 계세요. 이사 외에는 제가 이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민우의 말대로 병원 이사회에 전달된 서류들은 제가 먹던 약물이 병원 약제실에서 어떤 식으로 빼돌려졌는지, 그리고 남편이 제 진료 차트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원장 대행 행세를 하며 당당히 출근한 남편 앞에는 서늘한 표정의 이사진과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 가운데 수간호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이자 동료 의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여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시간부로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남편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이게 다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하지만 민우가 준비한 약물 성분 분석 결과지와 남편이 직접 서명한 불법 약제 수령증, 그리고 수간호사가 차트를 조작할 때 사용한 개인 로그인 기록이 대회의실 화면에 띄워지자 두 사람의 얼굴은 동시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남편을 가리키며 소리쳤지만 민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약제실에서 약을 빼돌리는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발뺌해도 소용없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환자들과 동료 의료진들이 그 광경을 경멸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수간호사는 얼굴을 가린 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으며 제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그들의 오만함은 그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남편과 수간호사의 추락이 시작된 그 시각, 저는 민우가 미리 준비해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모여있던 아들과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사라졌던 제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그들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당혹감과 공포가 스쳤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디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저는 아들의 손이 닿기도 전에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슬픔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저를 올려다보는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왔어. 나한테 무슨 약을 먹였는지, 나를 어떻게 산송장으로 만들었는지. 순식간에 집안의 공기가 비명보다 더 지독한 침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도 병원에서 쫓겨날 거야. 나한테 먹이려고 불법으로 약물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거든. 딸이 울먹이며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린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아프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제 비명이 거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너희가 매일 아침 내 입에 그 독같은 약들을 밀어넣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을 본 적은 있니? 아들, 내가 유학 가서 사고 쳤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 엄하게 굴었는지 알아? 내 인생 망가질까봐 밤새 울며 기도했던 내 마음을 고작 상가 한 채랑 맞바꾼 거니? 딸, 너 상처받을까봐 내가 악역 자처하며 말렸던 그 시간들이 너한테는 나를 죽여서라도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었어. 북받치는 오열 때문에 문장이 자꾸만 끊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세계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희를 위해 살았던 내 30년이 이 알약 몇 알보다 가치가 없었다는 게, 그게 제일 아파. 차라리 정말 내가 치매였다면 좋았을걸. 그럼 너희의 그 차가운 눈빛을 끝까지 몰랐을 텐데. 내 집에서 나가. 엄마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너희를 경찰에 넘기지 않는 것뿐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변명을 뒤로하고 사람을 불러 남편과 아이들의 짐을 뺐습니다.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삶의 허망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묵묵히 곁을 지키던 민우가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세요. 민우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짐이 모두 비워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그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다치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약물 조작과 불법 투여 사실이 의료계에 퍼지며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확보한 자료들 덕분에 그는 거의 빈손으로 쫓겨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 인근의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고시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간호사는 자격이 정지된 후 먼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시린 흉터로 남아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제 삶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전전하며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가 되었고, 딸은 제가 반대했던 남자에게 비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민우의 격려로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되려나 걱정을 했지만 상담소를 찾은 환자들의 입소문으로 점점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우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도 따라 웃습니다. 배신과 기만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지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곁에서 제 보폭을 맞춰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저는 다시 천천히 저만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잠시나마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봄도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